안녕하세요. 명장모색의 박병명입니다. 1886년도에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현재 자율주행차까지 왔죠. 우리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 김재희 교수님을 모시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궁금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출연해 주신 우리 김재희 교수님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희 교수입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에 특별한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에 있는 책들 구해다가 번역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솔직히 좀 목마름이 이제 풀리지 않잖아요. 정말 이 책이야라고 한 게 우리 김재희 교수님 공학책이었습니다. 뭐 제 개인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기술의 진짜 바이블이다라고 하고 싶어요. 교수님께서 그동안 쓰신 책들 중에 일부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친환경 전기 동력 자동차 요것도 해서 이게 이제 상 받으신 거죠? 예, 이게 2022년도 세종도서 학술 부문에 선정됐어요. 이제 이번에 나온 게 여기 인공지능 연결 기반 자동 주행 자동차예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한번 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느낀 게 그런 거였어요. 독일 책을 일본 사람이 번역한 책을 우리가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중간에 번역 오류가 있고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약 17년 동안 정비를 하고 기능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독일역을 갔기 때문에 현장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부분을 알 수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걸 나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전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제가 모아온 자료들을 또 그대로 섞이는 것도 그래서 인공지능 연결 기반 자율주행 차량 그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자율주행 시스템 단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은 실제로 지금 5가지에서 6대 단계로 구분을 해요. 예를 들면 수준 0은 지금 우리가 일반 타는 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준 1은 그럼 어느 차냐? 앞으로 가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약간의 자동 기능이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준 2로 가면 이걸 부분 자동화라고 그러는데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주행 속도하고 주행 방향을 동시에 바꿀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수준 3 가면 조건부 자동화라고 해가지고 이까지는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했어야 되는데 수준 3 가면 개입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수준 4 가면 고도의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경로만 있는 어디로 해서 가자 하면은 운전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기술 수준이 100% 수준에 비해서 이제 5% 수준 정도를 아직 걸음마 단계도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율주행차 2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를 쫙 들어보니까 고도의 기술이 발전하면 고도의 또 테러도 가능한데 당연히 뭐 방지 장치는 메이크를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다고 보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100%예요, 100%. 네. 가능성이 100%라고 보면 됩니다. 연결 기반 자율주행 차량을 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약 1억 줄의 컴퓨터 코드 줄 수가 1억 줄 정도 돼요. 네. 화성 탐사선, 우주선보다도 더 코드 수가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1억 줄의 코드인데 인간이 이 컴퓨터 코드를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약 10,000줄당 오류가 1개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 그 코드 수가 1억 코드니까 약 10,000개의 코드 오류가 있다네. 프로그래밍 코드 오류가.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오류가 생겨서 차가 중간에 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현재 자동차 중에서도 타이어 압력 센서 이런 경우는 외부 무선으로 자동차하고 통신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센서에서 나오는 것을 자동차가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외부 사람이 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키, 리모트 네. 컨트롤 키도 외부 사람이 인터셉트 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해킹이라든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근한 예로 디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자동차하고 달리 녹수 센서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녹수 센서가 들어있으면은 녹수 센서에 요소수를 우리가 주입할 별도의 탱크를 또 달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녹수
카탈리자도 촉매기가 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부품이 하나 더 붙으면 붙은 것만큼 고장 빈도수가 높아지고 고장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엄청나게 많은 센서들이 부착되고 소프트웨어가 부과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 현재의 레벨 1의 자동차에 비해서 엄청나게 사이버 공격에도 취약하고 그다음에 기계 오류라든가 컴퓨터 오류라든가 소프트웨어 오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환경 변화에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자는 온도나 습도나 진동이나 어떤 충격 같은 거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뭐 요철분이 지나간다. 또 온도 갑자기 추워졌다. 갑자기 더워졌다. 막 이렇게 눈이 와갖고 또 이쪽 한쪽 센서가 얼어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도 대처하는 능력들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아이, 그거 뭐야, 또 뭐라 많아지. 왜냐하면 카메라는 렌즈에 안개만 껴도 먼지만 껴도 성능이 떨어져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진동을 해서 아니면 자동차에 너트 하나가 풀려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위치가 약간만 달라져도 데이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날씨가 습도가 많아지면 예를 들면 라이다나 이런 게 센서가 성능이 약화될 수 있어요. 자연 앞에서 이런 환경 변화라든가 날씨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아주 취약하다고 봐야 해요. 물론 안 맞는 센서가 있죠. 예를 들면 레이더가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강해요. 라이더나 카메라보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라이더 하나 있는 것마저도 제거하고 카메라하고 초음파 센서로만 자율주행하겠다 그래요. 그 논리가 뭐냐? 인간은 운전할 때 눈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네. 뇌로 판단한다. 그럼 뇌는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눈으로만 보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다리에 무슨 센서가 붙어서 그걸로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 뭐가 더 많아져야 돼요? 뇌가 일을 더 많이 해야죠. 그리고 센서를 한 가지만 카메라를 여기저기 붙여서 카메라만 컨트롤하는 거하고 라이더, 레이더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붙여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센서를 조합해서 어떤 그 경로를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훨씬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오케이, 우리는 값싼 카메라로만 간다. 그게 테슬라 전략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 테슬라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은 사실 듭니다. 왜냐면 저도 자동차 전자엔진을 고쳐보면 이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장 변수를 적게 하려면 그래도 한두 가지 가지고 처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 인공위성 신호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받으면 조금 정밀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인공위성이 기반이 안 되는 나라는 조금 뭔가 오차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듭니다. 현재로는 그 자율주행을 하는데 레이더, 네. 라이다, 카메라, 그다음에 초음파 센서 뭐 이건 기본이고 거기다가 GPS 신호. 네. 자동차 자체에서 자동차 휠 센서하고 그러면 이제 휠 속도를 계산할 네, 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해서 스스로 그 내가 얼마 거리 갔다 어느 정도 추적할 수가 있어요. 이제 터널 같은 경우에 인공위성 자체에서 GPS 센서 자체도 안 들어온다고. 네. 그러면 터널을 지난 다음에 GPS 신호가 오면 그 자기가 걸어왔던 거를 보정해서 제대로 잡아서 갈 수 있는 거죠. 테슬라처럼 카메라로만 다 하겠다. 네. 또 다른 회사처럼 레이더로만 다 하겠다. 또 어떤 회사는 지도 필요 없다. 근데 우리 지금은 뭐 정밀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도 필요 없다는 회사들이 많다고. 네. 그래서 앞으로 개발되는 발전 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센서를 적게 쓰고 잘 가게 만들 수 있는 회사. 그 회사가 그런 회사가 성공하겠죠. 그러겠네요. 장기적으로 봐서.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사들이 좀 참고할 만한 게 여기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자동차 시대가 끝났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존의 기계로 일하던 것을 다 이제 컴퓨터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알고리즘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이제 전문 인력으로서 대우받는 시대가 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비를 하는 거예요.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그 기술자가 최고의 기술자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비 업계에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오죠. 왜냐하면 로봇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면 상당 부분의 직업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는 앞으로도 인간이 하게 돼요. 네. 기계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왜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기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미리 무슨 부분이 고장이라고 떠도 이 고장이 어느 한 개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가리킬 수 있어요. 결국에는 핵심은 하나만 고치면 나머지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를 현장 정비사들이 경험할 거예요. 네. 예? 예를 들면은 요즘에 디젤 자동차에서 넉스 센서 같은 경우에 넉스 시스템이 잘못이다, 분사가 잘못이다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선이 단선됐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센서가 오류라거나. 그런데 인젝터가 잘못이라거나 분사 인젝터가 그 분사 인젝터를 교환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너희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안 맞는다. 이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피드백 해줘서 개발자가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능한 정비사하고 유능한 설계자가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비사가 최소한 알고리즘의 내용을 깊이는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다라는 것을 앞으로는 알아야 될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차에다가 센서 컴퓨터 같은 거 장착을 해요. 사설로. 이러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거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 퀄리티가 있는 센서 같은 걸 만드는 게 독일인데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거는 L3다, FSD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NO. 그런 차를 돈 많은 사람은